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음악을 듣기가 힘들어졌죠. 거리마다 있던 음반 가게들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들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꼭 음반 매장에서만 음악을 트는 건 아니니까요. 업종을 막론하고 스피커를 밖으로 빼서 크게 음악을 들려주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소음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가끔은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면서 작은 휴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매장 음악들도 업종과 주요 타겟층에 따라서 장르를 달리한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백화점은 층마다 음악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찾는 명품관엔 차분하고 여유로운 재즈가 흐르고요. 젊은 층이 몰리는 캐주얼 매장엔 활동적인 재즈나 인기 댄스곡을 주로 튼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번화가에 브랜드 옷가게들이 참 많아졌죠. 들어가 보면 대부분 최근에 유행하는 EDM 장르를 많이 틀고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시끄러운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젊은 층에선 이 장르의 음악을 핫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패션은 멋이 중요한 거니까요. 게다가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익숙한 한국 가요는 자칫 쇼핑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크게 상관은 없던데 큰 관점에서 매출을 분석해보면 그런 경향도 있나 봅니다. 오늘은 경제라는 용어에 어울리는 모던한 재즈 음악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또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도 이 편안한 재즈가 작은 휴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줄리 런던의 고전이죠.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 듣겠습니다.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 You'd be so nice by the fire, while the breeze on high sang a lullaby. You'd be all that I could desire, under stars chilled by the winter, under an August moon burning above. You'd be so nice, you'd be paradise to come home to and love. Under stars chilled by the winter, under an August moon burning above. You'd be so nice, you'd be paradise to come home to and love. 김윤경의 생생경제.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데요. 이렇게만 했더라면, 만약 어땠더라면 하는 가정은 이미 벌어진 재앙을 수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여러 순간이 있었는데 왜 그걸 막지 못했을까?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끼면서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고 원인과 또 선장 선원들의 적절치 못했던 대처,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해운조합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의 윤종휘 교수입니다. 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고 원인 뭐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급하게 급선회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나중에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지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볼 때는 사고 원인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이미 많은 게 제시가 지금 되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급선회를 했다 여기 지금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그 세월호가 병풍도 그 위치에서 급선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네. 이유가 없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그래서 왜 그럼 급선회를 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데 있어서 그 선박의 앞쪽에 뭐 부연물이라든지 어망이라든지 이런 장애물 또는 뭐 네. 다른 선박과의 충돌한 이런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급선회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아니라는 이런 지금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네. 이 또 약 한 3분 내지 4분 정도 전원이 나갔다. 그러면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는 그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발전기가 만약에 발전기가 그때 고장이 났다면 사용하고 있던 마침 그때 사용하던 타기에도 고장이 또 나서 타기를 사용할 수 없고, 타기라는 게 조타기를 예, 말씀하시는 조타기 건가요? 말입니다. 예. 예, 조타기를 사용할 수 없고, 이래서 계속해서 기계적인 결함이 이어지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크게 기계적인 결함이 아닌가 이런 네. 식으로 또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조타수가 키 사용을 하는데 미숙해서 조금 각도를 조금 돌려도 될 것을 네. 조금 많이 돌렸다든지 예. 이런 것으로 대략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타수 말로는 이 키가 평소보다 크게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이제 첨단 장비들이 있는데 뭐 네. 조금 돌렸는데 많이 돌아가고 이런 기계적인 뭐 결함이 아니라 아예 그 뭐 장치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어떤 상황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실제를 키를 사용할 경우에는 키가 조금 돌리는데 급선회 한다는 것은 네. 그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현상이고, 네. 왜냐하면 유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지금 현재 돌리지도 않는데 막 돌아간다든지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키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지금 키를 돌리면 대가 선회를 하게 되면 그 선속이 빠르고 그다음에 선회 각이 크면 경사가 지는데, 네. 그래서 경사가 지면서 지금 적재된 화물들이 지금 고정이 지금 잘 안 돼 있었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또 그 점이 굉장히 상당히 좀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물이 한 군데로 무너지가 치우쳐져 버리면 그러면 많은 경사가 지게 되면 네. 그러면 발전기가 때로는 고장이 그 순간에 발전기가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그러면 발전기가 고장나면 모든 기계라든지 기기가 일단 정지가 돼버리거든요. 말을 듣지 않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가지고 기계적인 결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맹골 수도라서 조류가 아주 거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그러면은 이 강한 조류 이런 게 사고라든지 또 대처하는 데도 영향을 많이 줬을까요? 네, 그 조류가 강하다는 것은 조류가 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 선체 자체를 흘러가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떠밀르는 이런 영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맹골 수도라는 데가 조류가 굉장히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 그런데 지금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된 조류 예보표가 있는데, 조류 예보표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언제 가장 조류가 강해지고 방향이 어떻는가,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는 전류 시기는 배가 거의 정지하고 있는 시각, 이런 것들이 예보가 되는데, 그런데 이 시각이 거의 8시 한 반
8시 40분 이경은 물의 전류시라는 거 거의 흐름이 없는 시각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선박을 선회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조류가 그렇게 세지 않았다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조류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맹골수도 강한 조류 이것 때문에 사고나 또 사고 당시 대처에 영향을 이 조류가 많이 미쳤을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좀 낮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나요? 예, 그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자료에 의하면 예. 조류의 영향은 그 시각에 조류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류가 아주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 교수님의 말씀으로 치자면 이 세 가지 얘기됐던 것 중에 조류의 이야기는 일단 그럼 제외를 하게 되면 예. 급선회한 원인을 정말 좀 잘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인 중에서 한 가지 예. 음항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을 이제 이거 일단 제외로 시키면 기계적인 문제, 기계 네. 결함이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선원의 기계의 어떤 운전의 미숙 이런 네. 점으로서 봐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히 밝히기가 힘들고 일단 선체를 인양해봐야 네.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만약에 이제 조사를 해봐서 결함이 있었다. 일단 그 미숙함 이전에 기계 결함이 있었던 배가 떠났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예. 기계가 선박이 운항하는 동안에 기계는 항상 정상 상태로 작동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지만은 배가 급선회를 어떤 경우든 어떤 급선회를 하면서 네. 하는 도중에 경사가 많이 짙어지면 예. 그러면 그 정상 상태로 배가 평형 상태로 해서 항해할 때는 그렇지 않는데 네. 급선회를 했을 경우였다면 기계에 이상이 와서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이전에는 평상시에는 발전기가 전개가 되지 않는데 네. 너무 경사가 많이 져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좀 정지가 된다든지 예. 또 이런 걸로 해서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점은 그 기기의 문제고 만약에 경사가 많이 지는데 그게 또 원인을 제공했다면 네. 경사가 많이 질 수 있는 것은 그 선박이 화물을 적재했을 때 단단히 고정을 시켜서 어떤 선체에 동요가 있더라도 선체가 움직이더라도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네.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 이 점이 출항 전에 또 그것도 네. 허술했다 이렇게 좀 또 볼 수도 있죠. 화물이 또 과적됐을 경우도 있겠고요. 네, 화물의 가족은 이거는 이제 불법 운항하는 것인데 화물이 네. 만약에 과적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법 운항이고 예. 보통의 경우는 화물이 실을 수 있는 최대량 그게 이제 만재 헐수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상은 화물을 실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거 실으면 출항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2733님인데 자동차 급발진처럼 배도 네. 급선회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 잘못이 아니라 네. 기계가 이렇게 급선회 한 그런 경우도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제가 이전에 그런 배 쪽에서 좀 많이 경험한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실제 유압으로 움직이는 그것은 급발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그거는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기울어가던 급박한 순간에 교신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선장의 판단 잘못인지, 선원들이 이제 선장의 그 판단에 따라야 되니까 이 대처가 네. 잘못됐던 건지 이게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게 이 자료를 보니까 네. 난
지금 제주항의 VTS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통화를 네. 한 시점에 8시 55분경으로 되어 있던데 그 전에 한 3, 4분 전에 급선회가 되면서 그때 배가 상당히 지금 현재 기울이고 그때부터 기울였다고 제가 이게 추정이 되고 네. 그래서 8시 55분에 제주 VT에서 신고를 할 때 뭐 본선이 위험하다. 네. 지금 배 넘어갑니다. 이런 걸로 해서 교신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그때는 상당히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고 보이거든. 네. 그래서 그 선박이라는 것은 한쪽이 기울어지면 또 거기에서 부격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원래 돌아오려는 이 복원력이 있어요.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복원력이 있는데 근데 이쪽이 아무리 무너졌다든지 무게의 네.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이렇게 경사가 지는 그것은 돌아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그때 이미 제주 VTS하고 통화를 할 때 이미 배가 이제 복원역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점으로 저는 이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뛰어내려라라든지 대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 그래서 해야 되는 이제 그때부터 배 태선 때 이제 빨리 판단을 해서 예. 배 태선에 대한 준비를 하고 또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시점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고. 혹시 궁금한 점은 그런 거예요.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할 때를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이 몸이 느껴지는 그 각도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네. 돌리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배가 워낙 크니까 예. 복원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감지를 해야지 되나요? 복원력이 이제 배가 근데 복원력이라는 배가 기울어지는 것은요. 네. 기울어지는 것은 해상에서 항해를 하다 보면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다른 영향보다는 네. 파에 의해서 파도를 받아서 예. 굉장히 그 파고가 높은 그런 해역을 통항을 할 때는 한쪽에서 파도를 받는 배가 반대편으로 이제 네. 넘어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배가 다시 또 그쪽 다른 반대편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배가 좌우로 이제 행동료라 롤링을 네. 하면서 배가 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넘어가면 하지만 계속 넘어가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면 이거는 네. 이제 복원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판단을 잘 했었어야지 되는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것은 먼저 네. 선박에서 예. 보면 다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기울어졌다가 또 어느 일정한 정도 기울어지면 네.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부분은 듣고요. 예. 이 해운 조합의 문제가 또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운 조합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이 이해가 있는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감독까지 한다. 그래서 제대로 감독이 안 됐을 거다. 뭐 이런 문제가 될까요? 네, 그런 문제가 이제 해운 조합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거의 내항 여객 운송 사업자 그러면 이제 선주 쪽 선주 같으면 선주, 예. 예, 이 선주죠. 이제 여객선 운송하는 업자니까 이 선주가 이 선박에 대해서 배의 안전에 관련되는 게 처음에는 그 안전 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해서 일단 허가를 받아놨는 게 이제 하나가 심사를 받아서 네. 그렇게 되는 게 규정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선박 자체에서 안전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안전을 관리하는데 해운조합이 이제 해운조합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선박 운항 관리자를 선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선임을 해서 그 운항 관리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법령에 그렇게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지금 네. 제도가. 예. 그러면 이제 그 운항 관리자를 선임을 한 것은 해운조합인데, 근데 그 운항 관리자의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누가 또, 지급해 주냐고 그러면 그것은 이 선주가 지급을 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운항 관리자가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보수를 주고 있는 사람의 네. 배를 지금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지도 감독을 하는데 네. 조금 그런 데서는 아주 객관적인 감독이 하고 또 엄정한 예. 감독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의 의문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는. 그렇네요. 근데 이 운항관리자의 문제는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이걸 그냥 허용하고 있는 네, 지금 현재 그런가요? 그것은 예. 법에 우리나라 해운법에 해운법. 예. 해운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고요.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윤종휘 교수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입니다. 4부에서는 재무상담이 있는데요.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 YTN 라디오가 상암시대 개막과 함께 오는 28일 본 개편을 단행합니다. 우선 시사의 달인 신율 명지대 교수가 YTN 출발 새 아침의 진행을 맡아 오전 7시 청취자 여러분의 아침을 힘차게 엽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강지원 변호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평을 통해 여러분께 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침의 신율, 저녁의 강지원, 쌍두마차가 이끄는 YTN 라디오 시사라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낮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 FM 진미선입니다에서는 YTN만의 뉴스 컨텐츠와 감미로운 음악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YTN 라디오 본 개편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진수를 맛보리 맥콜. 소지섭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가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요. 예.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7.2%, 7.4% 정도 예상을 했는데
7.4%로 나오면서 이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진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같이 발표된 이제 3월 생산과 투자가 사실상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GDP 성장률이 사실상 이제 같은 방향으로 못 갔다는 느낌. 그래서 좀 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리커창 총리가 사실상 그 지난번에도 이제 그 앵커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목표 수준인 7.5%를 좀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성장세는 좀 용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경기 부양을 좀 대규모적으로 하는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지만 최근에 이제 그 농촌 금융에 좀 한정되어서 지출률 인하 방침을 발표를 했고요. 또 4월 초에도 좀 뭐 판자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규모 경기 부양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그 정부의 움직임은 사실상 3월까지의 실물경제 지표 하락세가 예년에 비해서 좀 골이 깊다는 점이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맞물려서 뭐 4월, 5월 경제 지표는 반등은 하겠습니다만 자율적인 반등폭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좀 미시적인 어떤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2분기 중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흐름은 어떤가요? 중국 증시. 일단은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그 2000선 좀 지지 테스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됐지만 반등폭이 좀 미약하지 않겠느냐.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한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증시의 반등폭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계속 부양책을 기다리는 장세로 가게 되겠네요. 일단은 뭐 경제 지표가 반등하더라도 뭐 반등폭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정부의 움직임에 좀 더 주목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조금 뭐 중국도 그렇고 이머징 쪽을 많이 보게 되면서 유로존을 많이 안 봤어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유로존 지표를 보면은 물가 상승률도 거의 0%에 가깝고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좀 그러니까 유로존 경제 지표도 좀 세부적으로 좀 상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PMI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 뭐 전월보다 좀 속도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확정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기준으로 0.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22의 그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 14개월 연속 하회를 했고요. 특히나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는 구간이 1% 수준인데 그 1% 이하로는 지금 6개월 연속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민간 대출의 감소세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2의 어떤 그 디플레이션 위험을 탈피할 만한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마리오 드라기 그 22 총재가 결국에는 그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디플레이션 위험은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피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그 물가 상승률, 저조한 물가 상승률이 결국에는 유로화 강세에 대한 어떤 영향이 크지 않느냐라는 점을 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과 같은 어떤 유로화 강세가 지속이 될 경우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1% 이하에서 지속이 될 경우에는 22에서는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뭐 대출 패키지 매입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나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뭐 더 낮출 것도 많지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좀 시그널 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15pp라든가 뭐 10pp를 인하하면서 같이 이제 그 22의 그 예치금리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 인하를 아마 같이 병행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좀 실물 경기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어떤 그러한 그 정부의 의지를 좀 확인하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돈은 더 풀도록 하겠다는 시그널. 를 주기로 하는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미국 경제 지표는 어떤가요, 지금? 일단은 뭐 최근까지의 그 어떤 흐름을 보면 일단은 뭐 연초 대비 상당히 매크로 환경 미국 쪽에서는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뭐 3월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특히나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도 2008년 6월 거의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1분기 그 GDP 성장률뿐만 아니라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부담이 지금 시장에서 도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어떤 미국 쪽의 매크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신흥국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출 경기의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은 중요한 우리의 수출 시장이 되니까 인모진 국가, 신흥국들의 수출이 늘어나는 데는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또 이 미국이 금리를 또 조기에 인상하거나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지난 3월 FOMC 회의 직후만 해도 사실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았었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떤 그 미 연준의 그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보면 좀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빠르게 조기 네.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고용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양적으로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질적인 회복세,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좀 더디고 또 장기 실업자 비율이 여전히 높고 어떤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를 하면서 여전히 초저금리 기조가 필요하다라는 쪽을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올해 내 뭐 조기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좀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올해보다 내년도에 미국 경기 회복세가 저희는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 회복세가 좀 더 강화되는 가운데 어떤 조기 기준금리 인상은 어차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전분기 대비 성장률로는 뭐 시장에서는 낮게는 0.8, 뭐 높게는 1% 좀 증가하는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저희는 한 0.9% 정도 전기 대비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9%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는 연속적으로 1.1% 전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가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1% 미만의 어떤 전기 대비 성장률은 경기의 어떤 그 회복의 탄력도가 좀 미약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대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이 한 4% 정도라고 본다면 거기에 근접하는 어떤 성장률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0.9% 뭐 성장을 하게 된다면 뭐 국내 경기 회복세는 완만하게나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시장이 좀 받아들여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2분기, 3분기에는 1%에 여전히 가까운 어떤 전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인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총론만 하고 말았죠. 노후 설계. 예, 네, 이번엔 강론을 해야죠.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실질적인 얘기들을 하면은 일단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얼마면 돼 라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막연함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불안감도 좀 줄이시고요. 해서 뭐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는데 뭐 기사를 보니까 막 10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연해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10억이라고 하면 모으기도 쉽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규모의 금액이기 때문에 뭐 자칫 그냥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냥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뭐 10억 이걸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내가 은퇴하고 그 100세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달 생활비가 매달 얼마쯤 들어가느냐 이걸 좀 따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따지면 뭐 될까요? 일반적으로 뭐 현재 지출의 70-80%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생활비 중에서 자녀 교육 관련 비용, 뭐 그다음에 용돈,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통신비, 교통비, 식비 이런 것도 좀 줄어들고요. 또 이제 보험이나 이자 같은 금융비용도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현재 지출의 한 50%그 정도 미만으로 좀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생활비에는 뭐 의료비라든지 경조사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건강하다라는 가정 하에서 건강하다. 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주 단기간에 목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2012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은퇴 연령이 62세고 생활비가 134만 원 정도가 최소 필요하다. 네. 그리고 적정 생활비는 194만 원이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면 뭐 표준적인 생활비 이제 부부가 192만 9천 원, 네. 개인은 119만 3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둘 다 따져봐도 2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부부가 그러네요. 치더라도 2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노후자금 10억이 아니라 은퇴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달 생활비 뭐 200만 원 전후 이걸 어떻게 마련할까? 네. 요 방법이 사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들려요. 네. 월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예. 내가 어떻게 버느냐. 그렇죠. 그 네. 부분을 확보를 해야지 된다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일을 해서 벌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금융 상품으로 마련을 해놔야 네. 되잖아요. 네. 어떤 상품에 얼마씩 해야 자, 될까요? 일단은 뭐 목표가 뭐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정해졌으면 자, 지금 그러면 준비가 돼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네. 뭐 최근에 뭐 고갈론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지금까지 공적연금이 뭐 지급을 못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현재 국민연금 납입 현황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만약에 배우자분이 전업주부이다 그러면 이미 가입을 좀 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따져보니까 뭐 현재 그 2013년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 2026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334만 명 정도 네. 되고요. 기금이 405조 원 정도입니다. 우리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그리고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이 이제 매달 받으시는 금액이 31만 원 정도인데요. 요게 좀 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그 연금제도 도입한 게 1941년이고요. 네. 이게 이제 정착되는 게 한 197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한 3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이 됐고요. 네. 전 국민연금 제도는 1999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 보면 아직도 한 10년, 20년 정도 더 지나야만 본격적으로 제도가 정착하는 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연금 금액이 좀 적다. 이거는 가입 기간이 좀 짧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우리 노후의 기본급은 국민연금으로 마련을 해라.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런 네.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사 연금보험 같은 상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어떤 상품이 좋은 건지 뭐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은 아니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구조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금융상품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이 상품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품의 수익률 이런 단순한 지표만 가지고 따지기는 좀 곤란하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 돈을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딴 데 안 쓰고 이걸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느냐. 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을 볼 때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정비용이 얼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적은 상품, 고정비용이 네. 적은 상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업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보험료를 예를 들어 10만 원 낸다 그러면 10만 원이 다 이렇게 적립이 돼서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10만 원 중에서 뭐 2, 3만 원은 사업비로 떼고 그다음에 뭐 7, 8만 원 정도만 저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업비가 회사마다 상품마다 이 구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비가 조금 적은 상품, 사업비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공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업비가 좀 적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장기 상품 유지율이 거의 뭐 절반 이하, 10년 유지율은 한 10명 중에 2명, 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납입이 가능한 만큼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일찍 한다고 좋을 게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뭐
많이 가입하시기보다는 적게 그리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꽤 오랫동안 넣어왔는데 사업비를 안 따져본 것 같네요. 네, 사실 이제 사업비를 따져보게 되면 거의 한 10년 정도 돼야 뭐 원금,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20, 30년 노후 준비 때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또 오해하시는 게, 이거 5년 납입하면 되니까, 10년 납입하면 되니까. 하지만 5년 납입하고 10년 납입하고, 그 외에 이제 10년, 20년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유지를 못 하셔서, 다른 데 돈을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꺼내 쓰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뭐, 은퇴 크레바스, 뭐, 절벽,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돈이 막 필요할 때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돈을 꺼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따져봐야지 된다. 그렇죠. 노후자금 자체가 뭐 노후자금 따로, 교육자금 따로, 주택자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에 얼마를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떤 노후자금은 무조건 준비하고 교육자금은 무조건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이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사실 많이 강조하는 게요. 네, 사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직장 수명이 많이 짧아졌죠. 그래서 짧아지죠.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아니라 평생 직업의 개념이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혼이거나 뭐 20, 30대의 경우에는 뭐 저축을 많이 하는 거 이외에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업의 수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시고요. 3, 40대의 경우에도 뭐 이모작 계획 세우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거, 뭐 교육비, 자녀 교육비와 주택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계획들을 좀 세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령대 얘기를 해주셨는데 20, 30대 초반, 뭐 30대 후반, 뭐 40대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각각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20, 30대 초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요, 지출 관리를 잘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고 갓 졸업을 하고 직장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 시기거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제 경제 교육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칫 이제 지출이 굉장히 과다해질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뭐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 30대는 지출 관리를 잘 하시고 장기 상품은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조금 나으세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30대에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조금 미루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상품은 언제쯤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3, 40대 정도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 키우는 계획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립됐으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도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하고 관련된 금융비용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것대로 쓰고 노후자금들 쓰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것 좀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3, 40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굉장히 높은 시기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근데 그에 반해서 지출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출을 좀 배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소득이 없어질 때 빚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0대 준비하시되 규모를 감안하셔서 통제를 좀 하신 다음에 노후자금도 뭐 적은 금액부터 시작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게 정말 에듀푸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하우스푸어는 뭐 워낙들 많은데 이게 다 이제 30대 후반 40대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에듀푸어, 뭐 그다음에 결혼하고 관련해서도 뭐 허니문푸어, 각종 푸어가 하는 시기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전체 그 생애 설계 관점에서 20, 30년 이상을 보시고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비. 김준하 팀장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교육비라는 게 사실 고무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없이 많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네, 사실 뭐 교육비 같은 게 전형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남들 다 쓰는데 내가 안 쓸 수도 없고 뭐 남들 안 쓰면 뭐 내가 좀 써서 좀 아이 성적 올리고 싶고 이런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다 이제 쓰러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4, 50대 정말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 4, 50대 같은 경우는 현재 자산의 비중 중에서 만약에 부동산 자산이 좀 많다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럴 때는 부동산 자산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의 비율을 뭐 70% 또는 그 이하 50% 정도로 좀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퇴가 가까운 경우라면 주택연금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0, 50대 분들이 대부분 다 창업을 네. 예, 하시려고 굉장히 뭐 여러 방면으로 쓰시는데 네. 창업에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으로 받은 노후 자금이 결국은 다 빚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실버프로가 될 수 네, 오히려 이제 40, 50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시고 네. 내가 잠시 휴식기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뭐 비상금 정도를 준비하시는 걸로 노후 준비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재무상담 해주시는 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1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네, 오늘 생생경제 잘 들으셨나요?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뭐 꼭 본방만 듣지는 않잖아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웹사이트 있고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모든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